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펼쳐지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는 맡지 않겠다 라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국무총리 누가 될까요? 3배수로 압축이 됐다라는 저희 취재 내용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대 총리 과연 누구로 인선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협조하겠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정작 청와대 관계자가 예산안 다시 짜와라 라고 지시를 하면서 뭔가 틀어지는 분위기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과 또 당선인 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과연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에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줄다리기. 줄다리기. 뭘 두고 줄다리고 있는 걸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집무실 이전비. 결국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비 상정이 안 됐죠.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첫날부터 정상적으로 입주하는 것, 제때의 이사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불투명해졌다라는 보도입니다. 청와대 안보 공백 우려 해소부터 요구했다. 정확한 계획, 면밀한 예산에 방점을 찍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무슨 안보 공백이라고 자꾸 얘기하냐, 그런 거 없다. 이사비라도 먼저 반영해달라라고 동상이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사 용산 못 가더라도 그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용산을 못 가더라도 당선 직무 첫날부터 청와대는 개방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마찰. 줄다리기에 이어서 마찰. 뭔가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간 듯한 키워드죠. 함께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을 놓고 벌써부터 마찰.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 문제 많다. 이건 주지의 사실 아니냐.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거를 통과시키고 강행했던 민주당은 노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수위와 당선인 측과 야당이 된 민주당이 벌써부터 임대차 3법을 놓고 마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대 입법 성과다. 뭐 이런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제 민주당 소속의 전재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임대차 3법도 고쳐야 된다라고 돌직구쇼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폐지. 한국일보 1면에서 쓰고 있는 기사인데 뭘 폐지하겠다는 거죠? 함께 보시죠. 박범계 법무장관의 반대 속에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기조와 법무부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차기 권력을 향해서 법무부는 인수위인계 협조하겠다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법무부는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결국 법무부 내에서는 박범계 장관 정도만 반기를 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장관은 장관대로 가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가겠다라는 일종의 투트랙인 것 같죠.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주도권. 조선일보 6면입니다. 친 이재명계가 지방선거 주도권 잡기, 친문의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내용입니다. 친 이재명계가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서울시장 출마를 강력 연일 권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출마할 수 있는 건물 몇 분 계시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친명계에서는 강력하게 송영길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대선 패배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기고 서울시장과 당대표를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의 복심이고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이번에 발탁된 전용기 의원, 서울시 정무 부시장 출신의 민주당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만들기의 1등 공신 전주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용산시대는 현재 일단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라는 발언을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어는 냈지만 정작 청와대가 예산안을 다시 짜오라는 등 민주당에서는 일각에서 계속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 직무 첫날 이사는 불투명해졌다라는 게 대체적인 조간신문의 관측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 안 한다. 용산시대 가시밭길. 인수위 업무 보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도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인데 당장 내일 모레 4월 초에 총리 인선 발표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인수위 정부 부처 기관 53건 업무 보고 마무리됐고요. 오늘 국정과제 초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선인 취임 직전 발표가 되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동산, 원전, 에너지, 요거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라는 기류, 탈원전 폐기, 여가부 폐지 개편 등의 굵직굵직한 어젠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리 인선도 4월 초에 이제 바로 발표할 걸로 보이고요.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3배수로 압축이 됐다, 3명까지 압축이 됐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총리 안 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스러 보인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 폭망과 대북 정책 파탄일 것입니다. 연장의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의 연장을 맞추어야 합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과 단어를 선택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2가지를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폭망했다. 대북 정책은 파탄났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이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향후 선택은 무엇일까요? 일단 총리는 안 맡겠다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40여 분 만났다. 새 정부의 외연과 지지 기반 넓히는 게 당선인이 내게 바라는 바가 아닌가. 인수위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당으로 돌아가겠다. 오, 그렇다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풀이되고요. 뜻 잘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뜻을 100% 존중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럼 총리는 안 맡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리가 뭐 3배수 압축, 4배수 압축 그 안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일단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재명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에 이제 끝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내년 6월까지가 이준석 대표 6월 초까지가 아마 임기일 테고 6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겠죠. 5월 말이나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안 대표, 그러니까 안 위원장, 인수위원장이 뭐 총리를 맡지 않겠다. 조금 뒤에 뭐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들어봐야겠지만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백지 신탁에 대한 이제 부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랩 주식이 한 18%를 갖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한 2,500억 가량 되죠. 그 주식을 만약에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 총리가 돼서 그럼 2달 내에 이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공직보다는 본인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합당했을 때 2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행정 경험에 대한 이제 행정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이제 목표를 하나 얘기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을 실용 정당, 중도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봤을 때 아마도 내년에 당권 도전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어떻게 보면 민심의 열세를 당심의 우위로 뒤집었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 적극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을 돕는다면 뭐 당권 장악 등은 사실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예. 결국은 이제 보수색이 강한 어떤 TK 민심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합류한 어떤 젊은 보수들의 그런 마음들을 과연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이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아마 내년 당심을 얻는 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할 수도 있다, 연임에 도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의 재도전 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새도전 뭐 이런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런 빅매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적 없지만 그 주변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어떤 뭐 정부에 참여하거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당권을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약간 박근혜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 당심을 잡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가는 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이제 전당대회 때 그야말로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득 얘기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도전했던 지역구가 노원병인데 안철수 대표의 지역도 그 부근 아닙니까? 같은 같은 지역구였던 거죠. 지역구잖아요. 경쟁한 적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2024년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죠. 어떻게 이제 지역구를 정리할지는. 그럼 뭐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고 뭐 가정한다면 노원병 선거에서 또 맞붙을 수도 있다. 서로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악연이 없네요, 그러면. 교통 정리를 좀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안철수 예. 위원장이 당으로 돌아간다면 5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준석 안철수 투톱 체제로 치르는 이제 모양새가 되겠죠. 그런 그렇겠군요. 점에서 두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케미를 보여주느냐, 얼마나 호흡을 맞춰 나가느냐, 얼마나 또 성과를 내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두 사람 다에게 앞으로의 당의 어떤 진로를 모색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총리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는 관측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저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셨죠.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김한길, 박주선 두 분도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와 민주당 출신의 두 원로 정치인까지 해서 3명으로 압축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좌우 정치적인 이념을 섞는 것, 통합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인수위 내부에서 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뭐 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 3명을 추려서 보고됐다. 주말에 총리 후보 지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4월 바뀌자마자 지명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뭐 설들이 많지만 한덕수 전 총리 설이 가장 뭐 유력하다라는 관측도 있어요. 김영주 의원께서는 뭐 세 분 다 잘 아실 테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한덕수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하시다가 예. 예찬 총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서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분 다 결과적으로 이제 2004년부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하버드 경제학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당선자께서 원하는 경제 전문가로서 또 그 기후 변화까지 최근에 두루 전통 관료로서 또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뭐 경험상 예.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현재 야당이 돼 있는 민주당 쪽에 예찬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고향도 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 가지 어떤 또 좀 예를 들어서 뭐 그 박수전 인수위 그 추진 예. 위원장도 이제 호남이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그 당선인께서 생각하는 지점에 많이 왔다 있다. 말하자면 호남 출신이고 경제통이시고 실제로 국무조정실장도 하셨고 뭐 예. 경제관료 예. 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이 이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눈여겨볼 부분. 그리고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이 반대를 하거나 반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적어들겠고 수월하겠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수위 예를 들면 앞으로 청문회 할 때 이분은 자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는 분으로 이렇게 순정한 분으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쓰냐. 기본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관료로 해왔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자기의 뭐 돈 관리 문제로
전혀 책 잡힐 일이 전혀 없는 아하. 분이십니다. 뭐 예.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검증을 받아왔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야, 확실히 이제 김영주 전 의원께서 잘하시니까 또 네. 흥미로운 얘기들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뒤늦게 만났고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룬 듯 했으나 문제는 시기입니다. 예산안 다시 짜와라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용산 이전 위한 496억 예비비 안건 상정이 안 됐죠.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 공백 업계 예산안 다시 짜와야. 예산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예산안 다시 짜야 한다. 일종의 약간 표현만 보면 약간 반려 느낌도 좀 나고 다시 짜와. 어쨌든 안보 공백 없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선인 측에서는 아니 이삽이라도 좀 먼저 챙겨주면 좋겠는데 이삽이라도 지금 날짜는 얼마 똑딱똑딱 안 남았는데 이삽이도 안 챙겨준다. 취임 첫날 용산 못 가도 청와대는 안 간다. 요건 이제 약간 반발의 느낌도 좀 담겨 있죠. 못 가게 막으면 그래도 우린 청와대는 안 간다. 장지원 실장, 캠프에 군 출신 참모 100명이 넘게 있었다. 나름 안보 공백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왜 자꾸 안보 공백을 얘기하냐? 라는 반발 심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야 두 분의 의견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인의 대변인으로서 전국 순회를 같이 했던 전주혜 의원님, 네. 청와대 요 관계자의 멘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산은 다시 짜와라. 예산을 한번 검토는 하셨나 봐요. 뭐 그러니까 다시 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예산은 아닌가. 한번 검토는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안보 공백을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이전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라는 것도 뭐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겠다.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당선인 측에서 요청하는 496억을 일단은 정말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그거를 국무회의에 오히려 상정하는 게 예. 뭐 이게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 비용이잖아요. 네,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3월 22일에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지난주인 3월 22일에 국무회의에 상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았고 사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이제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상정이 이렇게 예비비 상정이 늦어질수록 결국은 이전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선인께서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예. 그리고 청와대 그 지하에 있는 그 벙커도 사용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면에서 좀 월요일에 그 문 대통령과의 또 회동이 있었습니다만 좀 그리고 나서 나온 그 청와대 측의 어떤 이런 의견 제시는 좀 저희로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협조를 해주시는 게 그게 또한 그 새로운 정부의 첫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사 비용 결제가 안 되면 임기 첫날 용산 집무실 이전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건가요? 네,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96억에는 또한 그 공간,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남동의 육군 참모총장 지금 공간을 사용하겠다.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 이사비도 지금 아직 상정이 안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초동 자택에서 또 그 지금 이제 뭐 통이동으로 뭐 당분간 그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어떠한 그런 교통 정체도 굉장히 또 심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좀 일부라도 빨리 상정을 해주는 것이 이게 좀 저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전용기 의원님 왜 이렇게 결제를 안 해줍니까? 만약에 검토를 하셨다면 아무리 검토해도 이것은 답이 없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토를 해도 지금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50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청와대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전국 장애인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500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뭐 코로나 손실보상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 비용으로 500억을 예비비로 해달라.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갈 거니까 500억 빨리 내놔라고 떼를 쓰는 모양새가 되면 이건 도대체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그 국민들과의 약속, 5월 10일부터는 개방하겠다 약속,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서초동에서 통인도까지 출근하는데 국민들이 불편할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왜 지금 청와대 탓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한다, 이런 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잠깐 들어갔다가 국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청와대 생활하다가 본인들이 집권,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 뒤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데,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갈 거니까 500억 예비비로 내놔라, 이런 모습들은 참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예. 네. 전주현님.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나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결국은 탈청와대가 굉장히 좀 신기하고 불편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지금 당선인은 지금 청와대를 탈 권위의 상징으로 그렇게 또 딱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은 탈권위, 탈죄왕적 대통령제를 하겠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현재 그 청와대를 좀 쓰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아니 그럼 내가 죄왕적 대통령제를 했다는 거야? 내가 권위적이었다는 거야? 사실 그러한 뭐 입장에서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들어서 도와주고 뭐 어떠한 이행을 하고 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그럴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대선에서 얼마 차가 안 났습니다. 그래도 대선 승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현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그 당선인의 지금 공약이 결국은 탈청와대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용산 집무실로 옮기겠다는 이것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현재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서 1호로 지금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좀 대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받아들여서 좀 청와대 이전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결국은 국민 통합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저희는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탈청와대 권력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빠르게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억지를 쓰면서까지 그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보 공백이 본인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북에서는 연일 ICBM을 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군 통수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일 본인들의 책임으로 본인들이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서초동에서 통인동으로 출근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으로 빨리 예비비를 승인해줘서 하자라고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와대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통인동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10분도 안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저를 사용하다가 통인동으로 만약에 출근을 한다면 시민들 불편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그때 당시에만 그 경호의 만전을 기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저만 써라, 청와대. 그렇죠. 청와대 관저를 쓰다가 통인동으로 출근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그 시간에 없는 시간에는 청와대는 충분히 5월 10일부터 개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안들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간다, 500억 내놔라라고 하면 이것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저는 궁금한 실정이다. 아니, 이렇게 청와대를 말씀드리고 안 싶습니다. 들어가겠다는 거는 이거는 뭐 당선인의 확고한 뜻이고 0%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 의원님 말씀대로 관저에서 통이동까지 출퇴근을 하라. 그건 결국은 청와대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사 비용은 제 기억으로 24억 정도예요.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의 지금 이사 비용, 예. 그 용산 집무실 이사 비용이 아니라 그 참모총장 그냥 그 공간, 공간의 이사 비용 24억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마음이 없는 거다. 예, 해줄 결국은 마음이.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그 취임 첫날 예. 이사 그 직무를 하는 것을 좀 그것을 좀 마음속으로는 좀 예. 못마땅히 하는 거 아닌가. 자, 예, 왜냐하면 행동을 보면 항상 그 속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두 분 그런 얘기 생각을 들어보니까 지울 수가 없다는 네. 거죠.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기자, 문득 궁금함이 듭니다. 이 면밀히 살피 협조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 예비비를 승인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제가 어제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은 이게 협조 쪽에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협조해주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는 이전 계획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어제는 면밀히 검토 쪽에 좀 방점을 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냥 협조가 방점이면 청와대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할지는 차기 정부의 몫이다 해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뒷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차기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책임도 차기 정부가 지는 거죠. 그런데 차기 정부 몫이다 해서 더 나간 게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면밀히 검토 쪽에 이제 방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5월 10일 용산 이전은 굉장히 난망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자, 용산 이전을 이제 대국민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결단입니다. 지도자의 결단. 근데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5월 10일 그날 바로 0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고 통이동 집무실을 쓰면서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뭐 전영기 의원도 절충할 얘기하지만 절충안을 갖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잠깐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든 어쨌든 집무실의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안정적으로 준비해서 실행할 것이냐. 그 이제 선택의 순간에 결단의 순간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이제 결단 순간이 온 건데 사실 약속에 이제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안정에 방점을 둘 것이냐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정에 방점을 두는 게 오히려 굉장히 낫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죠. 5월 10일에 개방하는데 자, 통이동 집무실이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출퇴근 과정에서 혹은 뭐 위기관리센터 벙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과연 그런 리스크를 굳이 않으면서 갔을 때 그럼 약속을 지켰다는데 오히려 환호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어차피 2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 5월 11일 날 취임한 다음에 2달이면 한 7월 17일 재헌절 정도를 이제 기점으로 놓고 그때를 이제 용산 이전과 함께 청와대 개방을 놓고 7월 17일 재헌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 정신, 헌법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그날을 맞아서 이제 청와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용산 시대를 연다. 이렇게 얼마든지 약속만 하면 인수위 때 우리가 이렇게 로드맵을 짜고 있다. 약속만 하면 한 2달의 준비 기간을 갖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왜 약속을 안 지켰냐라고 할 국민이 사실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인수위 그리고 새로운 이제 참여할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안정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게 저는 오히려 집권 초기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어떤 개인적 견해는 어쨌든 5월 10일에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현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협조 안 해줄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뭐 이건 개인 견해니까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겠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청와대 내에 있는 유적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청와대 개방을 상정해둔 문화재청의 업무 보고였습니다. 요거에 민주당 일각에서 반발을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이것도 참 김영주 의원이 뭐랄까요? 미묘한 기싸움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걸 왜 하라는 대로 다 협조해 주냐, 뭐 이런 기싸움이잖아요. 근데 요 장면이요. 문화재청이 인수위에 조선시대의 왕 낳은 후궁의 위패를 모신 칠궁, 흥선대원군이 만든 정자 오은정, 보물로 지정된 석불 좌상, 청와대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요거를 개방 시에 어떻게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이럴 수 있다.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개방 효과가 연간 2천억 원이 된다. 그럼 청와대 개방 쪽에 상당히 방점을 둔 거죠. 자, 민주당에서는 부화내도한 발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불편한 거예요. 저게 안 그래도 청와대 개방에 좀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이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까지 또 부안해동이다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저는 뭐 그동안에 이제 사실 관료들은 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안과 B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보안 내동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플랜을 다 짜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청와대 개방하니까 청와대 안에 문화재 문제. 그리고 저도 조금 더 아쉽게 생각한 게 윤석열 당선자께서 왜 청와대 개방하는 것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개방의 가치, 그 안에 있는 문화재의 활용, 그다음에 청와대 안에 있는 안보 시스템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정부의 자산으로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 단순히 개방하면 인기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당연히 청와대 안에는 9세기부터 다양한 우리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오, 실제로?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총리 공간에도 그런 문화재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재청 자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에 대한 개방하면서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거냐, 그에 대한 어떤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개방됐을 때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뭐 개방을 협조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수위와 처음부터 단계적인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가 제가 좀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전략적 사고의 부재예요. 솔직하게 당선자까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과 실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해서 그리고 현 정부의 협조를 구해서 가져가야 된다. 가령 국방부로 가더라도 2, 3층은 현재 장차관이 쓰고 있고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 청문회까지 2, 3개월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3층을 부분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당장 집무실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개편 방안들을 올려야 돼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인수위 측에서 당선자께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소통 구조의 방식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내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다. 개방이 되면은 좀 한번 개인적으로는 가서 꼭 보고 싶네요. 제가 또 예전에 동아일보 문화부에 있을 때 또 문화재 담당 기자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서 또 궁금해, 관심이 가네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또 두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브로치의 정체, 그 브로치의 동물의 정체도 저 궁금해요. 어디서는 이 팬서다, 치타다, 표범이다, 뭐 호랑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 동물은 뭐고 저 브로치는 뭘까? 청와대가 사비라고 해명했습니다. 영부인의 의상은 다 사비로 구입한 거다. 근데 뒤집어 보면 그 말인즉슨 이 특활비 내역, 의전비 내역, 옷값 공개 안 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공개하라고 했지만 사비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서 정치권에서 여전히 논란은 오늘 뜨겁습니다. 일단 청와대의 입장부터 함께 보시죠. 청와대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 특활비 사용 안 했고 다 사비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 그래서 옷이 몇 벌인지, 뭐 예컨대 뭐 178벌이 넘는다, 액세서리가 뭐 200점이 넘는다라는 어떤 네티즌들의 주장도 있었는데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요. 구입비 내역도 공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특활비 내역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청와대의 주장이 추가됐습니다. 사비로 다 부담했다라는 겁니다.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라고도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환경부 때 착용한 의류, 프랑스 방문 때 C사 협찬받은 의상은 반납하고 기증했다. 논란이 된 170여 벌의 의상과 액세서리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은 여전합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면 청와대의 주장은 굉장히 많아 보일 수도 있는,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영부인의 의상을 100% 다 사비로 구입했다라는 게 청와대의 의견입니까? 어제 청와대 해명은 그거였죠. 100% 다 사비를 썼지 어떤 특활비나 공금이 들어가는 게 없다. 다만 순방 갔을 때 의전 비용, 네. 그건 이제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의전 비용을 쓴 거지. 그것이 옷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신구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의 어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과연 사비를 썼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비를 증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실상 어떤 증거 자료를 제공한 건 없는 거죠, 전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논평을 냅니다. 자, 청와대에서 사비를 썼다고 한다. 이제 논란은 더 이상 뭐 없애야 된다. 논란이 끝났다는 식입니다. 근데 사실 그건 좀 청와대에 지나친 글쎄 오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비를 썼으니까 국민은 사비를 썼는 걸 믿어야 된다. 좀 이런 주장인데 과연 거기에 아 그렇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잠깐 의문이고 그럼 청와대가 K 방역에 대해서 세계가 찬사한다 그러면 세계가 찬사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고 예. 청와대가 뭐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양극화 해소했다 그러면 아 해소됐구나라고 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 만드는 데 거기에 대해서 성공했다면 또 믿어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대한 예. 증빙이 필요한 거, 거기에 대한 뭐 수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런 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비라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장신구 같은 비용들을 특활비로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일부가 저 최순실을 통해서 의료를 만드는데 사용됐다 뭐 이런 게 좀 나오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당시 청와대의 명은 사비로 썼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렇다면 대통령의 입출금 계좌에서 나간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민주당의 요구였습니다. 아 그때 민주당이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장 내역을 다 일일이 대통령 통장 내역을 공개한다는 게 사실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이런 옷을 이렇게 구입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 또 있는 거고 마지막에 뭐냐면 자 사비를 구입했다고 지금 청와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김정주 여사가 갖고 있는 뭐 이 170여 벌의 옷이 뭐 전부 다 고가의 옷이고 엄청나게 이번 다 사들인 거고 다 알 수 없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뭐 리폼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대통령이 올해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재산이 한 2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재산에서 오히려 1억 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사비를 어떻게 썼는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최소한 청와대가 사비를 썼더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라가 아니라 자 사비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알 수 있다 정도까지는 가져야 국민은 납득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법원에서 떳떳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해야만 이 의혹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청와대가 사비로 썼다는 건 말뿐이다 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돌직구예요. 정치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따져볼 텐데 일단은 그 논란이 됐던 브로치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기자들과의 질답 중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브로치와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죠. 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유학생들과 영화 관람 당시에 착용했던 저 큰 브로치 2억 원 상당의 C사 제품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청와대에서 C사 제품이 아니라는 걸 C사에서도 확인한 듯하다. 모양을 보면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했어요. 2억 원짜리 절대 아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렇다면 뭐 제품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표본 모양의 모든 브로치가 특정 제품의 가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가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C사 2억짜리는 아니다. 그리고 가품도 가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탁현민 비서관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의전 비서관이죠. 그 브로치를 착용한 건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다. 왜냐? 인도가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라고 보고 드리자 여사님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브로치 중에 이게 호랑이인가 표범인가 하시며 가장 어울리는 걸 선택해서 착용했다. 라고 탁현민 비서관은 주장을 했습니다. 합쳐보면 2억 원짜리 고가 제품은 절대 아니고 더 나아가 인도를 위한 배려 차원이었다. 왜? 인도가 호랑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근데 저 브로치가 호랑이는 아니잖아요. 표범으로 보여. 제 아, 저 눈에. 표범입니까? 예, 호랑이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인도를 위한 배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아, 그럴 수 예, 뭐 있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떳떳하면 왜 공개를 못 하냐.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청와대에서 진짜 뭐 증거 없이 그냥 사비로 샀으니까 믿어라 국민들이. 네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좀 불통의 모습을 좀 보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 그 말 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이 궁금증이 해소가 될 리는 없는 거죠.
근데 물론 그 C사가 이 제품이 C사 제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조품인지 여부도 지금 뭐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떳떳하면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궁금증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 올 그러니까 2월에 예. 이제 그 이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 일부 공개하라는 그 법원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뭐 김정숙 여사의 이런 그 뭐 특활비 관련해서 뭐 의전비 이제 뭐 내용 사용 내역을 좀 공개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청와대는 의전비는 의상비랑 다르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전비 결국은 어떤 외국을 방문했을 때 의전을 위해서 옷을 구입을 했다 하면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의전비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법원의 이러한 그 의전 관련한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가 또 항소를 했고 또 이거를 또 대통령 기록물로 지금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판이니 그러면은 이 지정물이 돼버리면 이제 뭐 한 20년 정도 또 이게 공개가 안 되는 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그 청와대의 오히려 이 뭐 좀 내로남불식의 네. 태도가 이게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계속 궁금증을 지금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2억 원짜리 제품 아니고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인도를 위한 배려다라는 탁현 비서관의 주장 보셨는데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 출연했다고 하는군요. 탁현 비서관입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상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청취자 2048님은 그러면 사비로 산 그 내역을 좀 공개해라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2548님 옷장을 제가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인도가 호랑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애정이 많은 나라더라고요. 딱 그게 호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 중에 가장 유사한 걸 착용하고 나오신 겁니다. 탁현 비서관도 그게 딱 호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2억짜리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게 뭐 작품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건데 전현규 의원님 좀 아십니까? 혹시 저 브로치에 대해서? 저 브로치에 대해서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하셨고요. 청와대에서 예. 공식적인 발표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 정치권의 나쁜 버릇이 재발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C사의 명품 브로치가 아니라는 것은 그 사진만 내놓고 봐도 완벽히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조품으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비싸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만 비교해놓고 봐도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나쁜 버릇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가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이것이 모조품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계속적으로 키우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는 혹시나 그리고 설마 김정숙 여사가 진짜로 명품 브로치를 착용했느냐 이런 인상만 남기기 위해서 이런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가 저는 흠을 띄우는 그러니까 흠을 잡기 위한 일종의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의 보석 스페셜리스트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해당 브로치는 가품일 것 같다. 진품이라면 조악하지 않다. 모사품은 원가 1,000만 원 선, 공급가는 2,000만 원 내외다. 본인이 명품 카피를 직접 맞췄어도 논란이고 누가 선물해줬다면 그것도 문제다. 어떻게 답을 하겠나? 라는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뚜렷하게 무엇이 진짜다 가짜다 뭐 모조품이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상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 부풀리기만 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 김정숙 여사는 사치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인상만 안겨주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굉장히 흠을 부추기기 위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청와대 해명은 고가의 2억 진품은 아니지만 지금 방금 이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처럼 모조품이라면 이것 또한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가품과 모조품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옷값이 삽이라는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 청와대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월급으로 그게 가능하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정미경 최고. 대통령 월급이나 김정숙 여사의 재산으로 옷과 장신구 값이 충당 가능한지 의문. 정경희 의원. 왜 몇 년씩 소송 비용까지 들어가며 답을 질질 끌어온 건가.
사비 충당 말만 앞세우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적어도 이렇게 끌어왔으면 증거라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었고요. 과거 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이 다시 되돌아온 모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가족 생활비만큼 대통령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그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또 사후 감독도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사후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적어도 가족 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 가운데 고민정 의원은 김정수 여사께서 스카프로 블라우스를 만드는 것도 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옆에 있으면서 뭐 리폼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거 워낙 많이 봐왔어서 이러한 이 기사들이 굉장히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너무나 뻔한 수법과 패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자, 그 가운데 김재원 최고는 이건 형사 책임에 포함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재임 중에 빨리 공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야 간에도 상당히 좀 논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민정 의원은 스카프를 블라우스로 만드는 것도 봤다라고 하는데 김용주 의원님, 굉장히 그럼 사실 난이도가 있어요. 그 스카프를 블라우스로 만들려면 뭐 잘 여성 옷에 대해서 제가 모릅니다만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스카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스카프는 그냥 몸에 목에 두르는 건데 물론 긴 스카프도 있어요. 근데 긴 스카프를 하더라도 뭐 한 상반신 정도 내려오고 그게 블라우스로 만들 정도면 뭐 4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거를 블라우스로 만들면 굉장한 실력이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 뭐 정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170종이든 180종이든 그 중에 상당 부분 이렇게 한번 입고 되돌려 준 것이 몇 벌이고 내가 직접 산 게 몇 벌이다.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해명을 보면 실제 본인이 그럼 178벌을 구입했다는 전제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은 일차적으로 내가 현재 갖고 있지 않고 한 번만 입고 되돌려 준 그런 옷들은 몇 벌이고 실제 내가 산 거는 몇 벌이다. 산 것에 대한 비용은 이것인데 내가 이렇게 썼다. 이런 부분을 밝힐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좀 더 밝혀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그동안에 저는 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어떤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신념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국가 돈을 가족에게 함부로 이렇게 막 쓰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면 조금 더 성실한 자세로 국민들의 궁금증 그걸 해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가짜 뉴스와 공격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국가의 흐름 자체가 전부 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그런 부분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그 좀 상식적인 답변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물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비로 구매한 용품을 무슨 수로 공개를 하냐라는 항변입니다. 들어보시죠. 사비로 구매한 개인용품을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당장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쓴 147억의 특활비도 공개 안 했지 않습니까? 이 특활비 타령은 여러모로 수상하다. 자, 사비로 구매한 용품을 또 무슨 수로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라는 항변도 또 나름 일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지금 사비를 쓴 걸 왜 공개해야 되느냐. 결국 그것이 도덕적 흠집을 내려는 뭐 전용 의원은 모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자, 이 논란의 시작은 지금 뭐
김정수 여사가 사치를 하고 있으니 사비로 뭘 썼는지 내놔라 이렇게 제기된 게 아닙니다. 이 논란 시작을 자꾸 왜곡하면 안 되는데 이 시작은 시민단체가 특활비로 김정수 여사의 옷이나 장신구를 샀는지 정보를 공개해달라. 그래서 청와대가 일단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보안 이런 얘기를 했죠. 기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법원에서 아니 김정수 여사의 옷 산 게 어떻게 국가 기밀이고 어떻게 사생활 침해냐 공개해라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1심에서. 그랬는데 청와대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항소를 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곡하는 게 뭐 사비를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알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논란의 시작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뭐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거다 이런 얘기가 왜 김정은 여사의 의료 비용만을 갑자기 문제 삼느냐 전 이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갑자기 그걸 요구하느냐 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현 청와대에서 과거에 특활비를 써서 문제가 된 청와대는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다 현 정부에서 전 정부를 상대로 법적 재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만큼 기준이 엄청 높아진 겁니다. 이제 청와대가 특활비를 함부로 써서 안 되는 거고 공천에 개입해도 안 되는 거고 공공기관장의 사임을 강요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현 정부가 도덕적 기준을 굉장히 높여놓은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국민들이 그럼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한 거고 법원이 그러면 국가기밀이 아닌 범위에서 공개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공개를 못하겠다니까 문제가 제기된 건데 그걸 자꾸 뭐 사비를 어떻게 썼는지 닦아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와대 항소 방침에 헌법 소원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이전 정부 때도 특활비 소송해봤지만 2심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 막아야 한다. 김정수 여사 옷값 등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청와대 항소의 헌법 소원 심판 제기 맞대응. 대통령 기록물 지정 시 최장 15년 비공개. 그러면은 김영주 의원님, 요 납세자연맹 측의 이야기는 대통령 기록물로 저거를 지정하지 못하게 헌법 소원하겠다 이겁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재규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제로 저 옷들 중에서 그러면 그 전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비로 산 옷을 어떻게 기록물로 합니까? 그럼 주고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간다라면 사실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지금 더 이상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통령 월급으로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를 규명하려면 이 옷값이 얼마다, 이 브로치 값이 얼마다라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연동돼 있고 단순히 이 정부에서 누가 뭐 옷을 많이 샀냐 안 샀냐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 들어가서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명심, 이재명의 마음은 송영길? 자, 그런가 하면 경기지사 유승민 전 대표가 링에 오를까? 오늘 관심사입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경기지사의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조만간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단체에 대한 강경 발언이 여전히 진통이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개인적인 행보를 한 거고요. 혹시 뭐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뭐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공부하신 분이고 배울 만큼 배우시고 알 만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혜지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우리 정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자제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미국에서 배울 만큼 배운 분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여서 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혜지 의원은 내 대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신에 사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김혜지 의원은 제 네.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 권한은 없고요. 한국 사회에서 성역화되는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장애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치권이 개입하면 손해만 본다. 여의도 속설이 있어요. 장애인 단체의 시위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했던 것이거든요. 장애인 혐오가 성립하려 그러면은 제 구체적인 언행 중에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자, 시민의 출근을 볼모로 잡고 있다. 비문명적이다. 성역화가 안 된다. 뭐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고 대신 사과한 김혜지 의원, 미국에서 배울 만큼 배운 분이라고 비판한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내 대변인이 아니다. 저럴 자격 없다라고까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장애가 있는 딸을 두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전장현의 시위 태도도 문제지만 폄훼 조롱도 정치의 성숙한 모습 아니다. 장애 가진 아이 키우며 수없이 좌절했다. 법과 제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떼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의 표현과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 단체 측이 인수위에서 장애인 단체 측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출근길 시위를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 이준석 대표의 언행으로 인해서 자칫 긴장과 갈등이 극으로 촉발될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나서면서 인수위가 나서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하철 시위를 일단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의 책임 있는 답변 촉구 위에 매일 한 명씩 삭발 시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또 어제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장현이 지하철 통행을 막아 시민 불편을 초래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포기했다. 다행이고 환영한다. 이게 다행이고 환영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 당신들이 목적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이준석 대표가 뭔가 글쎄 뭐 이 대표의 지적에 공감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분도 굉장히 다양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물어보고 있는 관점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담이 됐고 결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나서서 갈등을 봉합하고 다독이는 판에 또다시 에이 목적 달성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다시 갈등을 키우는 듯한 저게 과연 도움이 될까 당대표의 언행으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당에 있는 그 비례대표원의 또 특히 이제 장애인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나의 대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럼 당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곱씹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당의 의견들을 잘 조율해서 특히 비례대표로 모셨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관심을 두겠다는 의지인데 그러면 그 비례대표 역할이 무엇이며 당대표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제일 좀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더군다나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수도권이 가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출퇴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인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좀 뒤로 밀어버리는 우선순위를 미루는. 근데 정말 유럽이나 외국을 가면 그 차 하나하나가 장애인의 이동권 또 아이를 그 출산하거나 가진 그 산모들에서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북유럽 사회라든지 외국을 보면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목표하는 바가 그런 정면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에서 여당에서 인수위에서 좀 더 차별받아 왔던 저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국민의힘 당대표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당대표가 인수위의 전체적인 통합 과정에 말하자면 찬물을 끼얹거나 혹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더 큰 통합을 얘기하는 당선자의 완전히 저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극히 정말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목소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의 이제 특성도 있습니다. 한번 이제 주장과 소신을 세우면 절대 굽히지 않는 건데 그래서 뭔가 대결과 싸움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한때는 받은 바 있었는데 요게 좀 또 비슷한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나서서 어찌됐든 이 대표의 주장과 소신은 잘 알겠는데 인수위가 나서서 장애인 단체 측도 한 발 물러서고 인수위에서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으면 사실은 거기에 뭔가 논란을 보태지 않는 게 맞는 건데 왜 굳이 또 어제 또 이렇게 발언을 보탭니까? 계속. 글쎄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당선인의 시간인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뭐 저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이 이슈를 본인이 포착한 것이 뭐 본인이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강북에 계시는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당연히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의 확대 내지는 보장이라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동의하는 지점이고요. 그러나 정당한 목적을 사회적 약자가 추구한다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어겨가면서 위법한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경원 의원이 쓴 떼법이라는 표현을 그냥 떼법을 용인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과격한 시위, 법에 어긋나는 집회 시위를 어떤 방관하거나 용인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라고 굉장히 규모가 큰 장애인협회에서도 전장년의 시위에 대해서 우려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 정당한 어떤 요구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한 장애인에 대한 온정주의 아니냐라는 얘기를 장애인 단체에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장애인분들과 또 시민들께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 이슈를 이렇게까지 키울 일이냐, 그럴 타이밍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비판을 받을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을 누구를 발탁할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에 진 경기지사 후보에 누구를 링에 세울 것이냐. 이 대진표가 조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명심,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찾아갔는데 송영길 대표가 절에 계세요. 템플스테이 중이죠. 김남국 의원은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선당우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 희생하는 정신으로 서울시장 출마해라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송영길 대표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민성원 어떻게 부응할지, 뭘로 다가갈지 길게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이번에 파격 선발된 전용기 의원님, 누구보다 명심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이재명계니까. 이재명 고문의 뜻은 서울시장의 송영길 대표입니까? 지금 이재명 고문께서 정치적인 의견은 개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저도 양산 통도사를 찾아서 송영길 대표를 찾아갔잖아요. 뵙고 왔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을 저도 강조하고 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도 보았듯이 서울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량감이 있고 부동산 문제에서 원래 진보의 성역이라서 말 못했던 뭐 공급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누구나 집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만큼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 송영길 대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에서 패배할지언정 우리가 그 국민들께 민주당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정도가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저도 내고 왔고요. 사실 어떤 후보가 돼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다양한 후보군들이 나와서 서울시장 선거,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대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지사에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선 이후 경기지사 출마 요청 많았다. 생각할 시간 달라고 해놓은 상황이다.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와 정치 은퇴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
이거 센 거를 걸었어요.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경기지사 출마하거나 정계 은퇴다. 아유, 세네요. 너무. 이거는 지사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예. 실제로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SNS 대문을 이렇게 따뜻한 보수 유승민 해가지고 뭔가 네. 이렇게 정치인스러운 걸로 바꾸셨더라고요. 뭔가 좀 다시 시작하는 느낌. 예, 그래서 저도 뭔가 경기지사에 출마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제 유승민 대표와 굉장히 또 친한 분이랑 제가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민이 진짜로 깊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만큼의 선전을 못한 거에 대한 본인의 그런 뭐랄까 부담감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당으로서는 아까 전용기 의원께서 민주당이 서울이 참 힘든 지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반대로 저희는 또 경기도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대선 후보급의 인지도와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이 경기도에 출마하셔서 경기지사를 탈환하면은 너무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경기도 전체의 분위기를 좀 붐업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당원들 그리고 저희 당의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승민 대표님 요즘 우리 돌직구쇼 인기가 참 많으니까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저도 후배 한 사람으로서 꼭 경기지사 출마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올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또 국민의힘 현역 여기에 송영길이라는 거물급 카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경기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의 텃밭과 여세를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또 전 대표가 나온다면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 서울 경기판이 상당히 빅매치로 뜨거워질 것이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자, 그 가운데 김동연 전 대표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제안을 수용합니다. 정치 교체를 위해 담대하게 나서겠습니다. 출마 문제는 앞으로 당과 또 시민, 도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 관련해서 대구시장 선거 열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뜨겁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거기에 유영아 변호사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가 공천 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공천 감점 규정을 완화해도 홍준표 의원은 10% 감점. 그러니까 좀 반발을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왜 난 무조건 10점 감점인데 이건데 한번 보시죠.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는 10%, 현역 의원은 5%. 그래도 뭐 원래대로 따지면 감점 25%인데 줄어서 한 10%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공천관리위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 어제 이제 저 회의 저도 하고 왔는데 많이 줄여줬네요. 엄청 많이 줄여드렸죠. 선심 썼네요. 네, 뭐 제가 선심을 썼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저 정도면은 뭐 당 지도부든 또 저 규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의 다 보셨을 때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조금 왜곡이 된 게 홍준표 의원 한 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공천에 불복해서 탈당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현역 의원이 재보궐을 야기하면서 출마를 하시는 경우에는 국민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당을 위해서나 어느 정도의 감점은 필요하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지난번 그 대구에 공천을 안 해주니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점이 그게 이제 원래는 25%인데 물론 본인께서는 이게 뭐 어떤 당을 위해서 또 하신 거다라고 하시지만은 저 기본적으로 당에서는 선례라는 게 있고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의원 반응은 어떨까요? 천하람 변호사의 바람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일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100m 날리기 하는데 상대방은 10m 앞에서 뛰는 경기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 내가 우사인 볼트냐? 특정 최고위원 농간에 춤추는 공정 규정이다. 특정 최고위원이 농간을 부렸다. 김재원 전 최고 의미하는 건가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주장이에요. 내가 우사인 볼트냐? 자, 이럴 땐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본인은 어쨌든 그 뛰는 데 있어 부담을 갖겠죠. 부담 갖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마라톤 같은 경우는 뭐 한 20m 뒤에서 뛰라 그래도 뭐 그게 큰 극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전에서는 또 김재원 최고도 결국에는 뭐 대구나
정부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바짝 따라붙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 표현하신 것처럼 우사인 볼트가 아닌데 내한테 이렇게 많은 페널티를 준다. 예. 그리고 또 조금 문제의 발언은 당의 공관위의 결정 사항을 마치 특정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부분들은 별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이제 최고위의 이 감점 논의 과정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관여한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네.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완전히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역량 전혀 없이 재논의한 거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휘권 윤석열 당선인에 공감하겠다.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반대인데 법무부는 우리는 장관과 다릅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에 협조하겠다라는 겁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법무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우리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자, 이 지휘권 논란이 많이 됐던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거기에 내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법무부 장관이 주지 않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는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 협조하겠다라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장면인데 나 지금 속보 있습니까? 안철수 오늘 이렇지는 않은데. 지금 입장을 밝히는군요. 총리직을 맡을 건지 안 맡을 건지에 대한 입장 표명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입니다. 통이동 인수인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새로 마련했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가 보네. 와이파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네요. 저도 테더링 하면서 쓰거든요. 근데 테더링이 되는데 왜 와이파이는 안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사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저 천막에도 계시고 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큰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불편한 점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요건 만들기 위해서 최선 다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15일 정도 보름간 소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인수위가 시작해서 보름이 지나는 동안에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원활한 인수 업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공직자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일을 함께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꿈꿔왔었던 국정 전반에 대한 그런 일들을 직접 이렇게 계획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제가 그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음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 특위 위원장까지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의전용이 아니라 실무형 위원장을 맡게 돼서 훨씬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달라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게 하고 많은 분들을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어쩌면 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다른 인수위원장 분들보다도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가 제 지난 15일간 소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다들 지금 관심이 딴 데 가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점이 사실 제 거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전화 주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는 한 분 전화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뭐 소위 전문 용어로 다른 모든 기자분들이 물을 드셔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친하고 잘 아는 기자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그렇게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우선은 대국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만 가까이는 지난 1년간 그리고 길게는 지난 10년간 제가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선거 치른다는 게 정말 초인적인 일정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뭐 최근만 하더라도 벌써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대선까지 2번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제가 정말 더 집중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게 주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말씀.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고 그 뒤에 있는 대변인의 모습까지 같이 투샷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법무부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아닌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범계 아닌 윤선택,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장관의 지휘권 생사로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 공감,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인수위 취지, 당선인 취지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이재명 기자,
그렇게 되면 박범계 장관이 좀 어떻게 되나요? 약간 좀 뭐랄까요? 법무부 전체가 장관의 뜻과 우리는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왜 굳이 사실 업무 보고 전에 그 개인의 입장을 밝힌 자체가 좀 의아하죠.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글쎄 박범계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을 취임하면서부터 나는 장관이기 전에 민주당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 의사를 굳이 밝힐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전 법무부가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 들어서 4차례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습니다. 그 4차례 수사지휘권이 정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민주적 절차 활용해서 여권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는지 사실은 법무부가 더 잘 알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놀라야 되는 게 이제 형사사건 공표를 금지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국 전 장관 때 이제 실행이 됐던 건데 그 이후로 과거 같으면 이제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다 공개됐었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이 여권의 불리한 사건들은 기소가 돼서 공소장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런 것 자체가 정말 이런 뭐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보면 남발했다는 거거나 아니면 형사사건 공표 금지가 정말 어떤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여권을 지키려 했던 건지 사실 그 부분을 누구보다 전 법무부나 검찰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도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의 또 공약을 이행하는 데 협조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좀 난감했겠네요. 그간 마음고생을 했겠네요. 천하람 변호사님. 왜냐하면 법무부의 입장은 그래 우리 장관이긴 하지만 저렇게 수사지휘권을 자꾸 행사하는 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그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얘기는 어디 가서 못하고 있었는데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이건 부적절하다라고 해버리니까 아니 우리 생각은 그게 아닌데 사실 되게 당혹스러웠겠죠. 예. 왜냐하면은 애초에 인수위 업무 보고를 받는 양식 안에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부처에서 열심히 집행을 할 거냐, 실행을 할 거냐를 쓰는 란이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인수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당선인이 취임을 하기 전에 각 부처에서 행정부의 수장을 새롭게 이제 맞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현직인 박범계 장관이 개인 의견을 사실은 장관의 지위에서 말씀을 해버리니까 법무부 직원들 굉장히 아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법무부 직원들로서도 어쨌거나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해서 박범계 장관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유명한 발언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검찰총장 때 발언이었죠.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좋을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